조사위원회 위원장 사동기 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울러 세미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GNN 글로벌전은 김영목 대표님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관님, 서울특별시 경찰청 김민정 변호사님께서는 중앙에 마련된 연단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동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정전 7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조편성할 때 항상 아주 강팀을 만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역사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죽음의 조에 편성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전 70년을 돌아보면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진영 간 대결 구조가 여전히 공고화되어 있고 영토, 영해, 영공 이 모든 면에서 국가 이익 면에서 각 나라 간 충돌 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은 김영목 전 대사님이십니다. 김 대사님은 주 뉴욕 총영사와 주 이란 대사를 역임하시고 한국국제협력단, 우리가 코이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의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업을 펼치는 그레이스 앤 멀시 파운데이션 코리아라는 글로벌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토론자로 나오신 두 분은 신익석 박사님과 김민정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신익석 박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부품포로 통합위원으로 활동 중이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과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김민정 박사님은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원 교수로 역임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물망초 감사와 서울경찰청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세 분 함께 문제로 인사드리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대사님한테 한 30분, 두 분께 15분씩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세 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사님. 나가 좋은 말대로 하시죠. 여기 우리가 가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국입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 매우 뜻깊은 해고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차동길 장군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됐고 소련이 해체돼서 이제 통일에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진영 대결이 다시 옛날하고 많은 다른 양상이지만 또 다른 심각한 진영 대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의 조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핵심이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부터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견지에서 이제 이걸 작성해봤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문랑초에서 책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제기한 답이 참고 자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전부 전문가들이 다 써주셨는데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그야말로 발제만 이제 문제 제기만 하는 거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전협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이렇게 꾸민 이유는 저희가 정전협정 70주년이니까 정전협정이 뭐였고 정전협정이 남긴 과제가 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재 안보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안보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 중국이 우리한테 위협인지 득인지 뭐 좋은 친구인지 맛있는 청요리집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지금 동아시아 모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과 일본의 그 대결이 이제 심화될 것 같아서 제가 해양 문제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비전이 뭘까 생각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선 정전협정이라는 건 정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희 세대는 제가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7월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매우 저희 다 부서져서 가라앉고 총탄 껍질, 뭐 대포 껍질 이런 거 주워 장난치고 그러다가 폭탄 사고도 난 적도 있고 저는 총알을 입으로 빨다가 총알이 뱃속에 들어가고 죽는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제가 태어났지만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군인들이 뭐 쑤시는 것도 있고 갈고리로 깨고 뭐 이러면서 밥이나 뭐 원하시는 거 안 드리면 뭐 행패 부리고 그다음에 이 쇠고총이든 불이 쓰레기 이 패거리들이 와서 이제 뭐 잔치 같은 거나 뭐 동네에 있으면 뭐 소리 지르고 이래서 또 그분들대로 밥하고 술하고 따르고 하고 그러던 시대죠. 전 서울에 살았는데도 그 학생들이 굉장히 가난해서 점심 때 그 점심 못 먹는 친구들이 한 반에 80명 중에 한 20명 정도 돼가 있어서 옥수수빵 같은 거 놀아주고 그랬습니다. 서울 한복판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전을 잘 알죠. 정전인지 휴전인지 뭐 이렇게 개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쟁 상태가 정식 이제 시즈된 거는 시즈파이어니까 휴전이고, 근데 이게 잠시 휴전, 며칠 휴전이 아니고 거의 뭐 영구적으로 이런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아미스타이스 정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가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아미스타이스와 시즈파이어의 차이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잘 아시고 저는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1953년에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됐나 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 정전협정을 얘기를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1년 싸웠으니까 지금 이제 뭐 정전, 휴전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정식으로 이제 테이블에 못 앉죠. 근데 이제 우리는 1년 후에 이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을 치열하게 더 싸웠죠. 그래서 아마 군 사상자가 휴전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사상자가 더 많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그 배경에는 소련이 이제 다른 서부와 동부에서 이제 자기들 제국을 부착시키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 미국하고 싸우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련이 제안을 한 거고 중공군도 피해가 자기들도 크기 때문에 휴전하자 한 건데 이제 제일 큰 거는 미국의 피로감이죠.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구에서는 소련이 이제 중부, 동부를 다 점령하고 그리스까지 내전이 일어날랑 말랑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중해까지 흑해를 지나서 지중해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유럽에 바쁘고 한국에서 이렇게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재원을 쏟아붓기가 힘드니까 이제 미국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휴전을 반대했다고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당시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만이 죽고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이재명은 이를 말할 수 없이 나오고 이런 피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뭐 똑같이 휴전이냐 그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피가 끓으니까 정치통일하자고 그러셨는데 미국 가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휴전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의회 연설한 게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소련 믿지 말고 공산당 믿지 말고 우리가 미국은 속는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막 하니까 언론에서 전부 전쟁광이다 이러고 막 비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따로 비공개 석상에서 내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3일치밖에 휘발유가 없는데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냐. 그만큼 소련과 공산당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지금도 젤렌스키가 왜 휴전협정에 쉽게 휴전협상에 응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니 다 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사람이 많이 죽고 땅 뺏기고 했는데 이제 와서 현 상태에서 휴전해라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제가 정전협정 이렇게 오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정전협정조차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자와 사람이 공급돼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피해를 본 거를 휴전하라 이러는 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어제 오늘 며칠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이 빨리 돼야겠지만 정의가 회복되는 정전이 돼야지, 정전이든 휴전이든 평화협정이 돼야지, 또 독재자들의 야심을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휴전은 새로운 또 분쟁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전협정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군사기술적으로 디스인게이지먼트, 양쪽 군사가 정책을 중지하기 위한 보장책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DMZ를 설치했는데 DMZ를 한쪽에서는 존중하는데 한쪽은 자기들은 침투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중립국 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무력화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지금까지 저희 물망초 여기에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지만 포로 송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크게 세 가지를 봤고요. 경계협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서해오도가 늘 싶었죠. 이 서해오도는 1960년, 70년 지금까지 그리고 얼마 전 연평도 포구 투난을 받고 지금까지 이 서해에서의 안보는 어떻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건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휴전협정에는 정전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5개 도서는 한국 측에서 유엔군 측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5개 도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오도라고 하자면 이렇게 찍어놓고 경계 해상 경계는 없습니다. 찍어만 놔두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 동의를 했어요. 공산군 측도 동의를 해놓고 해상 경계는 동의를 하자. 명시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NLL을 만들었고 NLL을 그동안에 양측에서 사실상 경계로 인정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에서도 국제법적으로 이걸 검토할 때 이것은 사실상 경계선으로 인정된 것이다라고 입장이고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미국에서 이제 진보 학자나 친북 성향의 학자들이 그거는 이스타블리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은근히 서해오도를 양보할 것 같이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도가 상반의 지도가 휴전협정 당시에 천문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경계하고 해상의 어떤 저기 위에 보시면 그 좌표하고 도서들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노던 빅밀라인이라고 이렇게 5개 섬을 관할하고 서로 충돌하지 말자고 하는 선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야 니네 5개 섬은 아닐 테니까 저렇게 얇은 선으로 그냥 배나 타고 모터보트나 타고 왔다 갔다 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오도는 아마 6.25 이후부터 그 북한이 계속 호시탐탐 침략을 해보거나 흔들거나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대였고,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백령 좌변 위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너무나 북한이 특별작전으로 전격작전으로 장악하기 너무나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차동길 장군님은 해군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죠. 해병대시니까. 제가 여기 해병대가요. 우리가 해병을 해병대 일반 착각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해병대를 군으로 사령부 군으로 승격시킨다고 그랬었는데 처음. 네. 하여튼 해병대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해병대 병력을 줄였죠.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 병력이요. 2개 자기들은 사단이라고 부르고 죄송합니다. 사단은커녕 여단 병력도 사단이라고 가정해서 부릅니다. 우리나라 해병이 2개 여단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단인데요. 하나는 1사단이고 2사단인데 비사단은 포항에 있습니다. 이 침투를 전문으로 훈련받는 게 1사단이고 2사단은 청룡부대 여러분 아시죠? 용맹스러운 청룡부대. 전설의 청룡부대가 우리 한강하고 김포, 강화, 여기 서해오도까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2사단을 가봤을 때 이 사단은 전쟁의 초기에 다 죽으려는 사단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병력으로 이렇게 넓은 데를 다 방어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현실입니다. 나중에 차장군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여기 서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현실적인 기술적인 보장 문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전쟁이 더 이상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문제가 남죠. 그거를
정전협정에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평화회담을 하라고 정치회담을 하라고 이 상급자들한테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할 당사자들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멈출 테니까 본질적인 해결은 정치회담에서 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군하고 해결이 안 되죠. 미소공동위원회를 정부 수립전에도 계속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전쟁을 해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회담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요. 미래의 문제를 당시 우리 지도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에서는 이거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다시 단독으로 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평화 체제를 굳히자.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미국을 끌어당기는 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 안정과 평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참 이제 외교 활동할 때 그래서 안정과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90년대 북한하고 중국이 약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용어를 좀 따라했어요. 잠시나마 안정과 평화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요새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안정이 아니죠. 요즘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제가 좀 벌써 상당히 까먹었죠. 끝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정전협정에서 그 정치회담을 하라고 해서 이 제네바 회담이 1954년 정전 이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아까 저 김서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네바 회담이 두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히 영국하고 유럽의 이제 동맹국들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타협을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입장이었고 우리 한국 대표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왜냐하면 그 당시 외무부가 포함해서 그 참석했던 모든 그때 당시의 선각자 이제 내각의 분들이 공산군하고 타협을 했다가는 이제 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망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갖고 계셔갖고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여기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한국 대표단을 많이 욕을 하고 막 말을 쏟아내고 그랬습니다. 그 역사에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 공산군 측은 그 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합의하는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를 하자, 새로 선거를 하자라는 게 핵심이었고 우리는 유엔에서 승인받은 체제고 니네가 유엔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니네가 유엔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해라, 자유선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랑 이제 정치적으로 합병을 하자 이런 입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외군이 철수하나에 집중을 했고 한쪽은 철수 못한다. 니네부터 자유선거를 해라. 유엔 선거를 받아들여라. 이것 때문에 합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철수 후 선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굉장히 저희들을 칼을 비틀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결국 미국도 이거 한국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도 입장을 바꿔서 이제 한국을 적극적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 문제인데요. 다만 베트남에 대해서는 17도선에서 외군 달라놓고 베트남 남편을 달라놓고 외군 철수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베트남의 내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키신저하고 이제 이 월맹하고 평화협정하면서 이제 월남이 소멸하게 되는 결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형태의 회담이 중요하다는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1954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거의 어떤 형태의 회담을 하느냐 갖고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왜 미국 양자회담을 그렇게 반대하고 3자회담도 반대하고 4자회담을 하자고 했다가 왜 무슨 평화체제를 갖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해를 못했고 이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 포로 교환을 할 때 유엔군은 인민군 3만 명을 송환했는데 북한 측은 8,700명만 송환했습니다. 그래서 약 7만 명 정도를 강제로 억류하고 송환하지 않도록 유엔 측에서 수사를 했고요. 그 핑계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자기부터 송환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북한의 공작이죠. 우리 많은 우리 지금 돌아오신 국군포로 그 어르신들께서 응원하십니다. 굉장히 회유를 하고 북한 정권에 협조적이고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공작을 한 거지. 사실은 뭐 그 정전협정 여기서부터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화회담 얘기를 제네바 회담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 좀 연이어서 현재까지 종전선언까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예민하고 민감한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평생을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일단 제목 발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부 사람들이 이제 공산지명 주은례를 등에 업고 고택동 주은례 등에 업고 우리한테 푸시했던 내용이 이제 유엔군 철수와 남북 합의에 의한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북한에서 얘기하는 평화협정, 평화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외군 철수입니다. 유엔군이 됐든 미군이 됐든 나가라. 그게 평화협정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의미를 잘 모르고 평화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하면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람들이 철수와 훈련의 중단을 지금 한미 훈련을 다시 재개했는데 한미 훈련이 무슨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때부터 50년대부터 집요하게 한미 훈련을 방해하고 못하게 조율을 하고 오만 수단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 당사자니까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야. 서명도 안 했으니까 너무 빠져. 너는 괴뢰야. 너는 아무 내용도 없는 애니까 빠지고 우리 실제 전쟁 당사자의 미국과 북한이 해야 되겠다. 이걸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당사자의 문제가 빠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이 노리는 건 미군의 철수이기 때문에 그 미군이 철수가 되면 우리의 안보가 어떻게 보장되느냐. 북한 하나만 상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상대해야 되고 오른쪽에 일본의 포찬 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은 1953년, 4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요구하고 반복하고 이리 찔렀다 저리 찔렀다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북한은 똑같아요. 북한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북한이 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평화 협정해야 되고 제재도 해제하니까 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표방을 했는데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뭘 얘기했냐면요. 조선 반도에 비핵화를 하자고 했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자고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선 반도 비핵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배치된 미국, 일본, 태평양에 있는 모든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무기 체계와 군사력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 완전히 무기 해제를 무력 해제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이 비핵화를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거는 너무나 우리 좋게 해석하면 일방적인 해석, 선의 해석,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을 속이는 거죠.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북한이 양자회담 미국 평화협정 그러면 저건 미국 철수. 조선 반도 비핵화를 꺼내면 저건 비핵화 안 하겠다.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런 지금 그 제네바 협정 때부터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종전선언은 북한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미국 양자 평화회담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한 단계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나온 발판으로서의 제안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안보 위협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민주화가 됐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더 안전해졌느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은 북한 내부와 확인하는 행태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환경 그리고 여기 가로를 찍는데 제가 가로에 뭐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가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맞히신 분 제가 여기 가져온 건 바로 뭐가 있어요? 북한과 주변 국제 환경은 다 아십니까? 네, 사모님 여기 10,000원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내입니다, 국내. 우리 국민의 인식과 그 비전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이 단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자가 터져 있느냐? 국민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책에서 배우고 있죠. 당나라하고 신라가 몇 년 싸웠는지 아십니까? 7년 싸웠어요. 당나라 7년 싸웠는데 소정방이 아무래도 김춘추 공무하고 신라를 못 꺾겠으니까 이 사람이 철군합니다. 철수하면서 그때 현종인가요? 해종인가? 제가 당나라 현종인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표를 올리면서 자기가 철군하는 핑계를 이 신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왕하고 충이로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들을 격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무슨 뜻이냐면 똘똘 뭉쳐서 단합된 나라는 아무도 진짜 저마다 분열돼 있고 상하층의 계층이 괴리가 크고 계층마다 서로 불평하고 이런 나라는 누구든지 욕심낼 만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술 좋은 분야도 많고 럭셔리 제품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그 반면에 불만 세력도 엄청 많고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난다 이런 나라들은 좀 침을 흘리실 만하죠. 뺏어갈 것만 많고 무너뜨리기 쉬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요인이 굉장히 하나의 지금 어려운 요소 국제만 보지 말고 국내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김정은 시대 와서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 많이 개발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굉장히 많이 개발했어요. 그 왼쪽은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기체계고 오른쪽은 그냥 미사일입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화성 17은 미 대륙에 어디든지 때릴 수 있는 15,000에서 17,000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핵탄두를 있었고 자기들이 수중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해외를 일으켜서 우리든 어디든 쓰나미를 일으켜서 망가뜨리겠다고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뒤에 제가 개tuk하려고 했습니다. 밑에 클루가 있는데요. 단합과 분열 그런 극복과 회피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인데요. 우리 가로는 우리의 자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그냥 회피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하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한테 붙으면 뭐 일이 해결되고 아니 뭐 요새 세상에 뭐 북한 간첩이 어딨어? 북한이 왜 쳐들어와? 전쟁을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 세대, 예를 들면 제가 30대라고 치면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살아야 될 세대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뭐 생각해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피한다고 회피가 될까요? 저는 왜 평화롭게 남북이 따로 살면 되지 왜 굳이 통일을 생각하느냐는 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맘대로 되냐? 내가 아무리 따로따로 살고 싶어도 저쪽에서 자꾸 우리한테 모래 던지고 불 던지고 집 잡아주고 아주 발로 차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아래 세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중국하고 우리 해양 문제는 제가 아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국이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오른쪽에 미국의 유명한 퓨라는 리서치에서 이제 한 건데요. 재미난 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이 제일 커졌다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이태리가 막 진원지가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태리 가서 투자도 많이 하고 회사하고 뭐 신발도 만들고 짝퉁, 뭐 패션도 많이 했는데 워낙 이태리에다 많이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아주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가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저희 나라는 중국이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5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하고 일본에는 거대한 그 슈퍼파워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왼쪽 도표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중국이 왼쪽은 2018년 전에 7, 8년 동안 해외 투자 그 분야고 오른쪽은 2018년,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한 건데요. 괄목할만하게 달라지는 게 중국은 나중 해외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느 분야를 많이 하냐면 교통하고 물류 분야를 많이 해요. 그만큼 중국의 완벨트 완로드라는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자기의 영향력과 물자와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자기 마켓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물리적으로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벨트 완로드에 OECD에서 만든 202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더 지금은 더 복잡해졌고요.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요, 동남아의 그 메콩강을 가로질러서 쭉 라오스, 캄보디아로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는 거의 중국의 그 벨트가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나갈 방법이 있으면
중국에 투자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교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제가 헤게모니라고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헤게모니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PPP 구매력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보다 높아진 시기가 이미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높아지고 2016년, 17년간에 이미 역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지금 가운데 중국을 놓고요. 모든 미사일의 커버리지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거리 미사일이 이제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유명한 이제 구단선이라고 라인-대시선이라고 남중국해를 완전히 중국의 내해화하고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이 중국의 선입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이미 이제 중국의 컨트롤하에 두고 대만까지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서해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까지 완전히 중국이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세히 뒤에 자료에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도를 만들어 놓고 약간 확장되게 이렇게 저희가 항공 식별구역도 만들고 7강구 박정희 대통령 때 제주도 동남 쪽에 일본하고 공동개발구역이 7강구라고 했지만 지금 중국은 이제 확장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본의 지금 입장은 한국과 공동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문제로 우리 권리대로 하겠다고 있고요. 2호도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호도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서해는 청일전쟁 당시같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자기들 내해화하고 있는 큰 그림이고 거기 외곽에 이제 점선으로 쳐져 있는 것은 중국의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들의 커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만, 필리핀 지금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요.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가 바시 채널이라고 저희들 에너지하고 물자가 다 저 사이를 통해서 부산으로 오배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이제 대만을 포위할 때 중국에 컨트롤하겠다 그런 걸 의도를 지금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모든 지금 군사력이 옛날 청일전쟁 할 때 산독반도와 지금은 여순 그리고 서만주, 흥만주에 이렇게 있어서 한국의 유사시 한국과의 개입하고 내몽고의 개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여러분들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는 유명한 말이죠. 트럼프가 한국 문제, 북한 핵 문제 제기했더니 한국은 원래 남북조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바보같이 나가서 나 몰랐던 거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내에서 조그맣게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 이것이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경로고요. 이거를 다 이제 중국이 컨트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왼쪽에 빨간 그 에어리어가 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라는 거고 오른쪽에 파란 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들 영해입니다. 우리는 껴있어갖고요. 우리는 독도 하나만 보고 살지만 참 우리 국민들도 불쌍합니다. 매일 언론에서는 독도만 얘기만 하지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 큰 바다를 주장하는 것을 아무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NN을 서해 오도하고 이렇게 쭉
주변하고를 같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를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집약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느냐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에 지금 AI,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이게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을 지배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빼놨고요. 두 번째는 지력하고 전력. 두 번째는 인구를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소멸돼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경제 통합도 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 안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소멸하고 나라가 줄어들면 다 나라들 우리를 얕보고 건드리고 싶어지죠. 그래서 경제력도 줄어들고 기술 발전도 없고 요즘 축구하면 우리 국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대도 없죠. 조금 지나면 젊은 사람이 없는데 국대가 없고 야구, K리그, 리그 1, 리그 2, 활성도 없어졌죠. 지금 인구는 지금 피크고 올해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2050년에 많이 줄어들고 2017년 가면 확 줄어들어서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력과 전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기술 시대하고 사람이 줄어가는 시대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한국만의 이 군사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전략과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 편을 들느냐, 우리 미국 싱하이밍 대사가 야단치고 같이 미국에 줄 서지 말고 중국에 줄 서든지 아니면 좀 애매한 비동맹 같은 입장을 취하는 미국하고 한미 훈련을 하지 말고 미국하고 동맹을 좀 약화시켜서 우리는 좀 독자적인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답이 뭐라고 전략과 선택이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거로 증명이 됐죠. 어떤 전략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최대치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잘 공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정치인들이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미혹하는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막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국가 장난을 위해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의 공유인데요. 비전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쪽이 편해야 말이죠. 저쪽이 우리 공존하고 평화 공존 서로 싸우다가 피곤했을 때는 평화 공존을 얘기하지만 한쪽이 너무 잘 살고 내가 못 살면 평화 공존이 안 되죠. 네 거 뺏어 먹고 싶지. 옆에 잘 사는 저 친구가 있으면 골목길에 안 와서 돈 뺏고 왜 요즘은 전자공격 학폭이라고 하면 저희 때도 잘 사는 놈 있으면 좀 깡패 같은 애들이 골목 구퉁이로 불러서 좀 따고 뺏고 그랬죠.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둡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세력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좀 결속이 돼서 점점점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싸우고 의존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기술을 안 뺏기고 기술 선점을 하고 누를까라고 지금 깊은 사실상의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누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과 사실을 알려줄 것을 감사합니다.